추석날 밤이었습니다. 사돈들이 오고 손님상 차리느라 정신없던 그때 나는 그 집에서 한순간에 내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사돈 앞에서 내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체면까지 내던졌습니다. 보름달이 붉게 떠있던 그날 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 식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사돈들과 나눈 송편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나는 그날 아침 6시부터 일어나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채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란 원래 그런 존재 아니던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탱하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2이지요. 남편을 45에 잃고 혼자 아들 태준이를 키웠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태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머니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지혜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 잘 배울게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김장을 담그고 명절마다 손잡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지혜는 제게 딸 같았고 저는 그 아이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라는 거였지요. 저는 잘 몰랐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니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응원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안 살림을 꾸려갔지요. 2년 전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투자금이 증발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태준이는 집에서 이력서를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지요.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지혜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게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드 값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과 오래된 집이 전부였지요. 그걸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지혜는 그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식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지혜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태준이에게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석이 왔습니다. 사돈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은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점잖고 말씀이 적으신 분들이었지요. 저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혜의 얼굴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요. 지혜야,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 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깨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칭찬을 건넸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돈 부부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소리니? 사돈들 앞에서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붉게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야위었을까요? 언제부터 제게 그런 눈빛을 보냈을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지요. 어젯밤 일은 지혜가 너무 지쳐서 한 실수였을 겁니다. 차분히 이야기하면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태준이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태준아, 엄마가 들어가야지. 어제 일은 지혜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니. 지혜가 오늘 병원 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지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지혜가 어디가 아픈 거니? 신경정신과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경정신과.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가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였니? 한 1년쯤 됐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엔 공황 발작까지 와요.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 동안 그 아이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지혜가 좀 안정되면. 알았어.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친구 영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영숙이는 오랜 친구였지요. 식당을 같이
운영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추석날 밤일 지혜가 한 말, 태준이가 전한 이야기까지.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랬겠니? 나도 알아. 근데 영수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영숙이네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태준이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만 몇 통 보냈지요. 엄마, 지혜 상태가 좀 나아지면 연락할게요.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렸습니다. 나흘, 닷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지요.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어머니,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돼요. 지혜야, 제발.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말을 해줘야 고칠 수 있잖니. 지혜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뭘 말이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빚이 얼마나 쌓였는지, 제가 밤낮으로 일해도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 그걸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을 내놓을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땅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를 안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지혜야,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지금 저희가 무너지면 어머니도 결국 혼자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산을 지켜봤자 가족이 무너지면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걸 내놓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 생각이 짧았어. 됐어요. 지혜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어머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 나타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영숙이네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안 됐어. 지혜가 날 보기 싫대. 순자야. 영수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재산을 내놔야 하는 거야? 그럼 난 뭘로 살아?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줬지요. 며칠 뒤 태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요.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태준아.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태준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니? 위임장이에요. 엄마 땅이랑 집 처분할 수 있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더 이상 못 버텨요. 빚이 2억 가까이 돼요. 사채까지 손댔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래도 이건 엄마 재산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빚만 갚을 만큼만 쓸게요. 나머지는 엄마 몫으로 남겨둘게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지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면 제 안전망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선택이 무엇이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것. 사흘 동안 저는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으면 제 땅과 집이 처분됩니다. 태준이는 빚만 갚을 만큼만 쓴다고 했지요. 나머지는 제 몫으로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 땅만큼은 꼭 지켜요. 당신 노후 자금이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그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넷째 날 아침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셨어요? 아직 엄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못 갚으면 가압류 들어와요. 가압류. 그 단어가 무겁게 눌렀습니다. 태준아,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니? 아니요, 반밖에 안 돼요. 뭐, 엄마 재산으로는 원금만 겨우 갚아요. 이자는 저희가 계속 갚아야 돼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전 재산을 내놔도 문제가 반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니? 저희가 벌어서 갚아야죠. 얼마나 걸리는데? 태준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5년, 아니 7년쯤요. 7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못 막으면 우리 정말 다 망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지요.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소유하신 동토지 매매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순자인데요. 방금 문자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아, 고객님, 며느님께서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계약금도 받으셨고요. 저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 전 태준이가 저에게 위임장을 건네기도 전에 지혜가 이미 땅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위임장 있는데요. 도장도 찍혀 있고
저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었지요. 이거 위조예요. 네. 그럼 큰일인데요. 저는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지혜가 받았습니다. 지혜야, 너 뭐 한 거야?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허락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범죄야. 도장을 위조하다니.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면 집 빼앗겨요. 가압류 들어오면 우리 집도 넘어가요. 태준이는 신용불량자 되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혜는 범죄자가 됩니다. 제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경찰서 가야 해. 그럼 지혜가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법을 어긴 건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 서 있었지요. 1시간, 2시간, 새벽이 되어서야 발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사려고 했지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지혜였습니다. 그 아이도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요. 지혜야. 어머니, 경찰서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가셔야죠. 어머니 재산 제가 다 팔았어요. 땅도 집도 전부 다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 팔았다고?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빚의 반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사채 쓴 거예요. 2천만 원. 지혜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몫이에요. 100만 원. 제 전 재산이 100만 원으로 정리된 겁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했던 겁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야, 네,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이는 무너져 있고 어머니는 도와주시지 않고 저 혼자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지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로웠던 겁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겁니다. 한참 뒤 지혜가 몸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자. 우리 이야기해야 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어머니 얼굴 볼 자격 없어요. 지혜야,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라도. 지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100만 원.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엄마, 지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아, 앉아라.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앉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100만 원짜리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구나. 태준이가 통장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됐어. 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자.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제 마음대로. 지혜야,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미안해. 내가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요. 시간이 흐른 뒤 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해요. 뭐, 그리고 낮에는 배달 일 할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은 대리운전도 하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지요. 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일 더 받았어요. 디자인 프로젝트 2개 더요. 밤새서라도 할게요. 지혜야, 너 몸 상태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일 찾아볼게.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지. 뭐, 엄마, 그건 내가 62이지. 죽은 게 아니야. 몸 성한데 일 못할 것도 없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힘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쉬다가 저녁에는 편의점으로 갔지요. 밤 11시까지 일하고 거기서 바로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낮에는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지요.